오늘도 놓치지 말고 꼭 알아야 할 뉴스들 준비했습니다. 스픽스가 콕 집어주는 뉴스, 스콕스. 전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제 앞에 김민하 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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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웃을 때마다, 왜 내가 인사할 때마다 웃어요? 빙그레 웃고. 이게 제일 환하게 웃는다니까. 우리 방송하고 이렇게 매일매일 아침에 보잖아요. 네. 근데 김민하 평론가의 제일 귀엽고 환하게 웃는 얼굴을 제가 인사할 때 항상 딱 봐. 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지 않습니까? 나보고 뱉지 말라고? 아니요. 뭐 웃는 얼굴로 시작하는 게 좋잖아요. 네. 혹시 오늘 기사 신문 이렇게 다 봤으니까요. 태양에서 요즘 오로라 보고 있다고 막 이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초점 있는 데서 플라즈마가 막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그렇죠. 폭발이 일어나서 그게 지구까지 날아와서 지자기장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뭐 아르헨티나에서도 오로라 본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로라라는 거는 일부 이제 극지대에서 그러니까 북극 뭐 이렇게 가까운 데서 그렇죠. 북반구에서도 이런 쪽에 그렇죠. 볼 수 있다 그러잖아요. 가까운 데서 보여야 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태양풍 흑점의 활동 때문에 네. 역대급의 흑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흑점군의 활동이. 그래가지고 오로라를 볼 수 있는 그 뭡니까 이 위치가 남쪽까지 내려왔고 심지어 이제 남반구에서도 일정 정도 이상의 이제 지역에서는 볼 수가 있었다. 그래서 사진을 찍고 이래가지고 네. 그것도 많이 올리는가 보더라고요. 사진을 찍은 사람들이.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도 볼 수 있나? 약간 아니요. 예. 우리 이제 과거 기상 기록을 그러니까 고 문헌에 남아 있는 것들을 기상청에서 다 묶어놓은 책자를 발간한 게 있거든요. 거기 네. 보면 고려 시대인가 조선 시대인가 우리나라에서도 오로라 봤대요. 그러니까요. 이번에 네. 볼 수가 있나? 그래갖고 누군가는 도전하겠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 굳이 스웨덴까지 갈 필요 없잖아. 오로라가 뭐 일종의 이제 버킷리스트인 분들이 적지 않고 저도 한번 보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오로라가 있다 그러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근데 또 그것 때문에 이 지구 자기장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좀 통신 장애가 올 수 있다 이런 걱정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데 이거는 뭐 태양의 활동에 이제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예. 좋고 나쁘고 하기보다는 뭐 우리가 그런가 보다 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태양이 그런다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복잡한 삶에서 복잡한 생각들을 하지만 그래도 가끔은 뭔가의 기적을 한번 보고 싶은 느낌? 뭐 누구나 그런 거. 또 그러려고 그러지? 네, 감성적이시다. 네, 여기도 감성이 있네요. 야, 저는 감탄했습니다, 지금. 오로라에서, 태양의 흑점 활동과 오로라에서 기적으로. 가끔씩 기적이 한 번씩 일어나주면 좋지. 야, 기적으로. 정말 따뜻하십니다, 마음이. 네. 그럼 또 한 번 놀라게 해줄까요? 그러시죠. 윤 대통령이 바뀌는 기적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약간, 네, 정치 과몰입. 좀 희한하게 연결하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오늘 신문 얘기로 우리가 넘어가야 되니까 제가 그냥 얘기를 한 건데요. 멀쩡하던 목이 갑자기 이렇게 잠기네요. 죄송합니다. 좀 제가 좀 콜록콜록 하더라도 희한하게 안 좋았던 목이 이렇게 잘 안 낫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금요일이었었죠. 그러니까 기자회견 하고 난 다음에 난 이렇게 열심히 소통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행보였던 것 같은데 서울 시내에 있는 전통시장을 찾았어요. 그렇죠. 이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그 기사를 보니까 청계천에 가서 네.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나온 시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고물가 서름 이런 것들을 여러모로 청취를 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바로 또 그 서대문구 그 영천시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서대문역하고 독립문역 가운데 예, 있는 맞아요. 거기에 가서 상인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여기 사실 또 킬링 포인트가 민정수석이 동행을 했다. 그래가지고 민심 청취. 민심을 청취해야 된다라고. 대통령 가가지고 듣는데 뭘 민정수석이 가면 또 더 잘 듣나? 뭐 마찬가지 아닌가? 검사 출신의 민정수석을 굳이 데려가서 여기서 민심을 청취해야 된다라고 대통령께서 민정수석을 가르치셨다. 민심을 잘 청취하도록 해. 이렇게. 그때 저 영천시장 쪽을 지나갔잖아요. 막 온 사이드 카브 다 와 있는 거야. 왜 저러지? 뭔 일 있나? 이렇게 보니까 하여튼 되게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행보할 것 같더라고. 진짜 차량이 장난 아니게 동원이 됐더라고. 막 온 서울 시내에 있는 오토바이는 다 와 있는 것 같아. 경찰 오토바이는 쫙 해가지고 신호등마다 쫙 서 있고 그러던데 윤 대통령 때문이었구만.
길도 엄청 막히더만. 거기 길도 좁은데 사실. 그럼. 서대문역에서 독립문역에서 서대문역 올라가는 길이 넓지가 않아요. 맞아요. 차로 한 2개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옛날에 사무실이 그쪽에 있어가지고 지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거기 다닐 때. 거기 차 아주 매일 네. 정체가 되는 곳인데 그렇죠. 그래도 교통신호를 다 잡고 그러니까, 막 다 하고 있더라고. 제가 은평구 살았는데 은평구에서 거기까지 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차가 막히니까. 그러니까, 거기 다 2차로밖에 없어. 그러니까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너무 차가 막혀가지고 해결해 주세요. 아무튼 근데 영천시장에 가면은 떡볶이도 먹고 순대도 먹고 거기가 굉장히 너무 좋아요. 맛있는 맛집들이 많아요. 가면 재밌는 데인데 대통령 가서 이제 그런 것보다는 소주 생각하고 뭐 이러셨던 것 같다. 좀 그렇다 그거는. 네. 아니 근데 이렇게 대통령이 바뀐 행보를 보여준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려고 한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잘 이해는 안 됩니다만 아무튼. 그러니까 네. 보수신문에서도 이해가 잘 안 됐던 것 같아. 우리가 토요일 날 스콕스가 없기 때문에 못 보여드렸는데 한번 좀 보십시오. 어느 정도 사이즈로 보도를 했는지. 이 몇 면이죠? 동아일보죠. 맞아요. 동아일보 4면인가 뭐 그럴 거예요. 저 기사 아래에다가 하단에 박아놓는 거 맞죠? 조선일보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기죠. 좀 왼쪽에다가 크게 펼쳐도 모자랄 판에 보통은 뭐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면은 일면에다가 이렇게 올리지. 대통령이 바뀌었다 그러면서 올리는데 다 안 올리는 거야. 저렇게 종합면에다가 조그마한 기사 하나로 소화를 하는 거예요. 크게 소화를 해봐야 2단짜리 기사로 소화를 했던 거거든요. 이 얘기는 뭘까? 아직 별로 이게 별로 이 행보가 큰 변화로 느껴지지도 않고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사실. 이거 왜 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은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고 그다음에 점심을 먹으러 가면서 용산 주변에서 무슨 뭐 상인들의 얘기를 들었다든지 용산 주변에서 뭔가 시민들의 얘기를 들었다든지 이러면 그래도 그게 자연스러운 동선이라고 생각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굳이 청계천을 왜 가면 그리고 영천시장을 왜 가느냐 이게 설명이 좀 돼야 되잖아요. 이게 그래야 스토리가 실리고 뭔가 이게 바뀌었다라는 걸 설명할 수 있는 무슨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왜 갔는지를 지금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대통령이 정말 바뀌었다라는 거를 정말 연출하고 싶었으면은 예를 들면은 뭐 서울에 이제 좀 번화가에 있는 어느 이제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연구하는 뭐 회사에 방문을 해서 자 그동안 여러모로 R&D 예산도 삭감하고 이러면서 잘 못 챙겼는데 제가 뭐가 부족했는지 여기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현장 목소리를 듣고 그 뭐 이런 거를 하면은 뭐가 스토리가 실리잖아요. 청계천을 뭐 윤석열 대통령이 만든 것도 아니고 거기 가서 무슨 얘기를 어떻게 들었는지도 모르겠고 사실. 뭐 농산물 가격도 그냥 점검했다잖아요. 실제로 얼마예요? 875원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그런 얘기를 듣고 그리고 수산물 점포에 들려서 해산물 뭐 이렇게 본 다음에 여기에 소주 한 병 딱 있으면 되겠구먼 뭐 이럴 거 뭐 이런 거 보고 그랬던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저희가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꾸준히 얘기해왔던 것처럼 윤 대통령 바뀔까 그러다가 계속 실망하는 거잖아요. 결국 안 바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보수신문의 시각은 좀 다를 수 있지 않겠느냐? 이 궁금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보수신문들도 역시 그렇더라. 이런 건데 근데 지금 그러면 윤 대통령이 바뀐다고 하는 신호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결국 1호가 최상병 특검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시각이 전혀 지금 바뀌지 않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차상문 특검이 왜 필요한지 관련 기사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오늘도 경향신문 1면에서 관련 보도를 했더라고요. 1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대통령실 최상병 사건 초기부터 수사 방향 챙겼다. 이거 1면 머리에다 올렸어요. 그렇죠. 이 기사는 대통령실이 초기부터 수사 방향을 챙겼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당시에 최상병 사망 사건 뒤에 해병대 수사단이 이 수사를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 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이 수사 계획서는 수사 현황, 수사 중점, 수사 진행 사항, 수사 예정 사항 등이 다 담긴 문서인데 이 문서를 국가안보실이 이 최상병 사망 사건 이틀 뒤에 이 문서를 보고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향신문은 이렇게 수사단의 수사 방향을 사건 초기부터 면밀하게 대통령실이 챙겼는데 지금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외압 의혹을 반박하는 것은 모순이다라는 지적이 나온다라는 게 이 기사 핵심이에요.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
이 보고서 문건의 제목이 해병대 일병 익사사건 수사계획서인데 이 문건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파견돼 있던 김형래 대령이라는 사람이 해병대 대령이죠. 그렇죠.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받은 거거든요. 예. 국가안보실에 있는 대령이. 예. 그런데 이 문건에는 계속해서 수사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사 현황, 수사 중점, 수사 진행사항, 수사 예정사항 항목별로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 있다는 겁니다. 경향신문 입수해가지고 보도를 한 거예요. 네. 수사 중점 항목에는 사고 현장 안전대책 및 조치사항 점검, 제대별 지휘관의 위험 예지 판단 등 지휘 활동 여부 확인이라고 돼 있고 사망사건 원인 범죄 가로 열고 업무상 과실치사 가로 닫고 성립 여부 검토 이렇게 돼 있어서 그 당시에 이 사단장, 여단장 등의 지휘부의 지휘 활동이 적절했는지 뿐만 아니라 당시 행위가 업무상 과실치사 범죄에 해당하는지 이런 걸 다 주요 쟁점으로 보겠다라는 게 네. 이미 이 보고서에 포함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사건 관계자 등의 어떤 조사를 할 것이다. 그리고 관계자 대상으로 업무상 주의 의무 및 과실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이런 게 다 돼 있어서 네. 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당시에 이제 뭐 이 사단장을 지낸 사람이라든가 뭐 옆에 여단장이라든가 이 지휘부에 얼마나 책임이 있는지를 이미 이 수사계획서에 다 적어놨다. 그것을 수사할 예정이라는 거를. 그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해병대 차장병이 사망한 게 작년 7월 19일. 근데 지금 국가안보실에 파견돼 있는 해병대에서 파견한 그러니까 해병대 대령이 그러니까 그 해병대 수사단에 이렇게 해서 수사 계획을 보고해라라고 얘기해서 보고한 게 7월 21일. 그때부터 해병대가 수사단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니까 그러니까 수사 계획을 미리 다 보고를 받았다. 그 보고 문건에 수사 계획서라고 하는 내용인데 거기에는 내용들이 전부 다 수사 앞으로 이제 해병대가 수사한다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더라.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사망사건 원인 범죄 관련 민간 경찰 괄호 열고 경북 경찰청 공조 수사 및 이관 검토 군사경찰 수사 결과 유가적 설명 이런 문구도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다 사전에 대통령실에 보고를 했는데 대통령실은 법 논리를 들어서 애초에 해병대 수사단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한 게 수사 외압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지금. 그게 네. 모순이다. 이게 일면 기사예요. 그럼 3면으로도 기사가 이제 펼쳐가지고 들어갔는데요. 3면도 보여주십시오. 저렇게 돼 있는 거예요. 수사와 무관한 국가안보실이 해병대에 직접 자료 요구 이례적 이렇게 돼 있어요. 일면 기사를 쭉 내용을 들으시면은 어떤 네. 느낌이 드실 거냐면 근데 해병대 수사단은 왜 이런 문건을 굳이 작성해서 대통령실에 보고한 거지? 원래 그런 건가? 이런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네. 이 기사는 뭐냐면 대통령실이 먼저 이 자료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네. 안보 정책을 담당하는 데가 국가안보실인데 그렇죠. 근데 국방부를 통하지도 않고 해병대 수사단에 이렇게 직접 수사 관련 자료를 요청한 거는 이례적이고 부적절하다라는 게 이 기사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해병대 대령이 7월 28일부터 30일 사이에도 차상병 사건 수사 결과 자료를 여러 차례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해병대 수사단에서는 이거 보고할 의무도 없을 뿐더러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대신 언론 브리핑 자료를 보내주기도 했다. 이런 내용 기사 뒷부분에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이게 핵심적인 내용일 것 같아요. 수사 계획서의 경우에는 애초에 대통령실에 보고하는 문서 양식도 없어서 새로 만들어서 보고를 했다. 그 얘기는 전례가 없는 그렇죠. 일이었다는 거잖아요. 아주 이례적인 일이었다는 거고 네. 그다음에 말씀하신 부분은 수사 결과에 대해서 이 수사 결과 자료를 이 김 대령이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수사단에 요구를 해서 앞서 이제 보고한 건 수사 계획서인 거고 네. 수사 결과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했는데 이 해병대 수사단에서는 이 수사 결과 보고서 제출은 부적절하다고 봐서 언론 브리핑 자료를 김 대령한테 대신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김 대령이 이걸 받은 다음에 이메일로 수고한다. 절대 이쪽에 전달했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회신을 했다. 그게 뭐겠느냐. 결국은 이게 어떤 이 문제가 될 것을 이미 이 당시에 예상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일 뿐더러 네. 군판사 출신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군사건 변론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수사 계획을 요청했다는 건 결국 해병대 수사단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본 다음 모종의 판단을 하겠다는 의중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수사 독립성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 거다. 네. 그러니까 좀 더 확대 해석하면 애초에
해병대 수사단이 이 사건 직후부터 어떻게 어떤 수사를 할 건지를 대통령실이 파악한 다음에 그것이 자신들이 원하는 바가 아닐 경우에 개입하거나 외압을 행사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사건 내용을 비틀어버리려고 한 거 아니냐 애초부터 그런 의심을 갖게 만드는 대목인 거죠. 이 부분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이 부분을 제일 주목했는데요. 윗선 수사 계획 보고 요구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비판했던 사안이기도 하다. 검찰은 2019년 법무부가 전국 검찰청의 주요 사건 수사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는 방안을 추진하자 강력 반발했다.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계획 보고는 청와대와 법무부가 민감한 사건 수사에 개입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보면 안보실의 최상병 관련 사건 수사계획서 요청은 해병대 수사단의 독립성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하고 이렇게 딱 맥락을 연결하면은 이게 왜 문제가 있는 건지 지금 구독자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이게 최상병이 사망하고 이틀 뒤에 7월 21일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요구했다는 거 아니에요. 수사 결과까지 나오는 데까지. 그러면은 그 사건과 관련해서 제일 또 중요한 시점이 되는 날짜가 7월 30일과 31일 그때잖아요. 그러니까 30일 날 국방부 장관이 수사 결과 보고서를 결재를 하고 31일 날 그거 뒤집잖아요. 그 사이에 대통령이 경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8월 2일 날 수사 보고서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는데 그걸 다시 되가져오는 과정이 있었다. 이런 건데 이 한겨레 신문이 또 보도한 내용 중에 주목할 만한 일이 7월 31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도한 내용이 있어요. 한겨레 신문 기사 보여주시죠. 최상병 사건 언론 브리핑 취소, 작년 7월 31일 무슨 일이 있었나. 이게 이제 기사 제목인데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이윤세 해병대 공보 정훈실장을 조사하면서 해병대 수사단의 언론 브리핑과 국회 보고가 갑작스레 취소된 지난해 7월 31일 실체 규명에 관심이 쏠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브리핑 취소는 이 사건 처리 과정이 돌연 흔들리기 시작한 출발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윤세 해병대 공보정훈실장은 지난해 7월 30일 최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 보고에 참석했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조사를 하면은 그러면은 이 관련돼서 보고 내용이 뒤집히거나 결재가 뒤집히는 과정을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사람을 되게 주목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심이 되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7월 30일 날까지 장관 결재까지 끝난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해병대 수사단이 31일에 언론에 브리핑을 하기로 했고 그리고 나서 국회에도 이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과정이 순조롭게 흘러가다가 31일 정오를 기점으로 이 상황이 급격히 흔들렸다라는 건데 대통령실 안보실에 파견 근무 중이던 김영래 대령 아까 그 대령이잖아요. 그렇죠. 보고서를 받고 보고서를 계속 요구했던 그 대령이 이 해병대의 언론 브리핑 자료를 30일 오전 7시에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에게 문자 메시지로 보냈고 그리고 오전 11시에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외교안보 분야 수석 보좌관 회의가 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시 45분에 이종섭 장관이 대통령실에서 걸려온 유선 전화를 받았고 오전 11시 57분이 돼서 이종섭 장관은 박진희 당시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전화기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결국 낮 12시쯤에 김계환 사령관이 앞서 말씀하신 이윤세 이 실장에게 전화가 가는 상황으로 이어진 거 아니냐 한겨레 이렇게 보는 건데 왜냐하면 이 전화가 국방부 장관 지시니까 언론 브리핑과 국회 보고를 취소하라는 지시였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요 시간 관계를 쭉 맞춰보면 해병대 수사단이 이게 결재까지 다 끝났고 이제 경찰이 이첩하면 되니까 이러한 내용을 언론 브리핑 통해서 밝혀야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세우고 오전에 그 브리핑 자료를 아까 누굽니까? 김영래 대령한테 보내주고 김영래 대령은 이거를 이 대통령실 비서관에게 보내주고 그런 이후에 대통령실에서 회의가 열리고 거기서 모종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 회의 직후에 이종섭 장관은 대통령실에서 전화가 온 걸 받고 이종섭 장관은 해병대 사령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 브리핑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 브리핑이 취소가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내가 왜 사병이 안타까운 그런 이제 재난 현장에 가서 구조 활동을 하다가
그 시신 수색을 하다가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다가 이제 숨졌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을 질책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7월 19일에서 한 21일 사이에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그런 내용이었으면 가령 이 상황에 맞춘다면 소위 말하는 VIP 경로설의 그 경로가 지금 이 오전 11시에 이루어진 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아마도 경로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죠. 그게 그 맞다면 앞뒤 맥락으로 보면 그렇죠. 그 다음에 다 뒤집어진 거잖아. 그렇죠. 상황이. 그런데 그 경로의 성격이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질책은 아니다. 그렇죠. 질책이라고 볼 수 없다. 이게 너무 이게 안타까워서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 이렇게 질책한 거라면 이 브리핑이 중단되지 말아야죠. 그치. 이 브리핑은 그대로 가야죠. 더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얘기했어야지. 그렇죠. 그게 아니라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브리핑이 취소되고 그리고 이후 상황은 익히 아시는 대로 해병대 수사단이 그냥 여러 혼란 속에서 이첩을 하고 그걸 또 되가져오는 회수하는 과정이 이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윤 대통령의 행동을 검사 시절에 그 언행이나 이런 거하고 계속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자신이 검찰총장일 때 난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구체적인 수사에 대해서 물론 지휘할 수 있겠지만 그건 지휘권을 따로 발동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검찰총장은 부하가 아니라면 법무부 장관의 어떤 수사지휘나 어떤 지시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관계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검찰의 독립성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근데 군 사법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군도 하도 지휘관이 수사에 개입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개입하지 말라고 해서 군도 똑같이 검찰하고 같은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군 수사기관에는 군 지휘관은 수사단장한테만 얘기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그럼 똑같은 구조를 만들어 놨는데 예를 들면 지금 나오는 것처럼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대통령실에서 다 보고받고 수사 계획서까지 보고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개입했다고 하는 의혹이 있다고 하면 윤 대통령은 뭐라고 했겠어? 검찰총장으로서. 전 대통령의 부하가 아닙니다. 이랬을까? 경로했겠죠. 경로했지. 당연히지. 근데 자기가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대통령실이 지금 다 개입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잖아. 수사 계획서까지 다 받고 그리고 언론 브리핑 자료까지 좀 받고 취소안이 많이 이런 거 가지고 관계가 돼 있고 검찰 자료 이첩하는 과정에서도 공직기관 비서관실이 개입하고 이거는 경로해야 될 일이잖아. 거꾸로 경로해야 될 일이잖아. 근데 오히려 경로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니 황당합니다. 그 여기 사실이라면 모든 게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정황이 나오고 있는데 차상변 특검 거부할 수 있을까? 그렇게 의문을 가지는데 거부하는 게 맞을까? 과연 역대 정부에 이 정도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특검을 거부한 사례가 있을까? 이런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지만 그래놓고 수사 결과 지켜보자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근데 동아일보가 거부권이 언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지 관련 기사를 썼습니다. 동아일보 보여주십시오. 자, 윤 차상병 특검 21일 거부권 가능성 대통령실 서두를 일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두르지 않아서 22일 날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국무회의 일정이 잡히는 게 날짜가 남은 게 14일과 21일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했기 때문에 다가오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이 거부권 행사를 제거하는 방안이 유력한데 불통 논란을 최소화할 시기와 행사 방식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인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전통시장 찾고 가가지고 뭐 물가 점검하고 이러는 행보들을 더 많이 하면 그 사이 여론을 조금 누그러뜨리거나 바꾸는 과정들이 있고 난 다음에 거부권 행사도 하겠다 이런 얘기네요. 뭘 할지 근데 그 시장 갔잖아요. 네. 앞으로 많은 민심의 목소리를 청취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민생 토론회를 재개한답니다. 민생 토론회 뭐 본인 스스로가 기자회견 때도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민생 토론회 형식도 이제 바꾼다 그러더라고요. 바꾸는데 근데 그게 뭐 바꿔봐야 뭐 민심이 거기서 어떻게 전달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대통령한테 막 쓴소리하고 직언하는 그런 민생 토론회가 되게 바꾼다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하면 안 되나? 그렇게 하면 기대되는 것은 대통령의 경로를 실시간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다. 난 그러면 제가 인정합니다. 근데
아, 그것 때문에 기자회견도 못했던 건데 기자들이 가서 같이 질문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민생토론회 때. 그 지난번에 아무튼 못했으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아무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기자가 물어봤대요. 거부권을 14일 날 행사합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서두를 일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고 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상 국무회의 일정이 잡히는 14일하고 21일 양일을 놓고 거부권 행사 시점을 고민하고 있다라는 건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시한이 22일입니다. 이렇게 네, 계산해 그렇죠. 보면 15일이니까 그렇죠. 15일 내에 공포를 하든가 아니면은 제2요구권을 행사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마지막까지 고민하는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해석하자면 이 21일 날 하도록 하지 않겠느냐라는 뉘앙스의 기사는 그래서 그러면은 21일 날 거부권 행사하는데 지금 검찰이 그 차장문 사건 수사 말고 지금 김건희 여사 명품백 관련된 수사 지금 진행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윤석 검찰총장이. 그래서 지금 그렇죠. 수사를 본격적으로 들어갔지? 글쎄요, 뭐 그건 뭐 모를 일이지만 하겠죠. 뭐 근데 오늘 묘합니다 이게 분위기가. 뭐가요? 기사 분위기가 좀 묘해요 좀. 뭐 어떤 면에서? 네, 기사를 네, 보여줄까요? 한겨레신문 뭐. 기사를 보여주십시오. 자, 8면에 최재형 목사 오늘 소환, 김 여사 조사 시기 미정 이렇게 돼 있는데요. 결국 이제 지금 명품백 가방 수사하겠다고 검찰이 얘기했으니까 특수부 검사 3명까지 지금 파견을 받아가지고 수사팀을 구성했잖아요. 근데 최재형 목사는 오늘 불러서 조사한다네요, 보니까. 그렇죠. 최재형 목사를 오늘 불러서 조사를 하는데 네. 김건희 여사에게 가방을 전달하게 된 경위와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알았다고 볼 근거 등을 물으며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의 핵심은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수수 행위를 인지했는지 여부이기 때문에 김 여사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게 검찰 내부 기류다. 한겨레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만 검찰이 현재까지 김 여사 조사 시기나 방법은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법리에 대한 해설이 좀 나오는데 이건 네.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죠.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자신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안 경우에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고 이 신고 의무를 어긴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그렇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윤 대통령이 인지했는지 여부를 그래서 이제 보는 거고 다만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고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와 서울의 소리 그리고 공직자인 윤석열 대통령만 처벌 대상이 된다라는 게 이 기사의 해설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은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그러면 결국 처벌받는 사람은 서울의 소리하고 최재형 목사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 이 기사에 그다음에 따르면 또 최재형 목사는 스토킹 혐의로 또 영부인한테 난 또 뭘 만나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던 걸 가지고 스토킹이라고 얘기하는 건 또 세상 들어보고 다 처음 들어보는데. 그렇죠. 그것도 있는데 여기 또 뭐가 있냐면 알선수재 성립 가능성도 남아있다. 특가법상의 알선수재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을 수수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무원이 아닌 김 여사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구체적인 청탁이 오갈 필요는 없지만 금품을 주고받은 사람들이 이를 알선의 대가로 인식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를 인용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김 여사와 최 목사 간의 대화에서 윤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전달해주겠다는 내용이 담겼다면 알선수재가 성립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다만 서울의 소리가 공개한 영상에는 그러한 내용은 담겨있지 않아서 이것도 추후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묘하다고 한 것은 이게 이제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네. 중앙일보 기사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최재형 목사 부르고 20일에는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도 고발인 신문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인데 수수자인 김 여사를 소환 조사할지는 불확실하다. 불확실하다. 그렇죠. 청탁금지법상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한 번에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지 말아야 하지만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어서다. 검찰 관계자는 처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을 소환하는 건 수사 원칙상 맞지 않다라고 말했다. 김 여사 조사를 서면 진술로 대체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 경우엔 권력 눈치 보기라는 야권 반발이 거세져 김건희 특검의 명분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에 몰렸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하라고 지시한 다음에 서울중앙지검장한테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도이치모터스 기왕 소환하는 김에 도이치모터스까지 다 조사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다 뻥이야?
지난주 분위기는 달랐죠. 지금 이 기사 내용이랑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까지는 검찰이 막 기계 있게 수사하는 그렇죠. 것처럼 나왔잖아요. 저는 근데 사실 속마음으로는 기계가 있지는 않은데 그게 뭐 그거는 그렇지만 한번 부르기나 하려나 보다. 그렇지. 그렇죠. 한번 부르기나 하려나 어찌됐든 보다. 한번 털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도 같이 보도가 나왔던 게 여기서 열심히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대통령실은 그것을 불편해하는 기류다. 그렇지. 민정수석을 새로 데려와가지고 그걸 아마 막지 않을까라는 여러 가지 전망들. 저 이원석이 딴만 먹으면 어떡해? 저 나중에 정치하는 것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이번에 진짜 한번 내질러 버리면 우리 진짜 힘들 텐데. 그렇죠. 그거 의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 주 딱 되니까 중앙일보의 기사에 의하면 중앙일보 기사입니다만 검찰 관계자가 이거 뭐 처벌 규정도 없는데 부르긴 쉽지 않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 지금. 또 법리상 얘기 나오는 거지. 법리상 처벌할 수도 없는 사람을 불러서 소환 조사하는 게 말이 돼? 이런 얘기가 검찰 내부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그렇죠. 그 얘기가 과연 왜 나올까?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겠지. 이런 의문이 생긴다는 겁니다. 검찰 내부에 특수부 라인이나 이런 데에서 아니 그건 아니고 이게 어떻게 소환 대상입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부의 반발이나 뭔가가 얘기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지. 좀 더 한 발짝 더 나가면 그 내부의 반발에 도화선에 불을 붙인 누군가가 용산에 있을 수도 있다. 그렇지. 네. 민정수석일 가능성이 높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그러려고 민정수석을 검사 출신 그 기수도 높은 사람을 뽑아놨겠지. 과연 이렇게 되는 것인지를 감시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를 이렇게 안 하는 사이에 검찰이 미적미적 하는 사이에 우리 언론이 입 다물게 해줘야 되잖아. 조선일보도 김건희 여사라고 감히 못 부르고 부인이라고 다 해놨더만. 그렇잖아요. 기사 제목에도 부인이라고 표현을 썼잖아.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이른바 금기어가 돼버렸는데 그 금기어가 어느 정도 심각한 수준인지를 보여주는 기사를 한겨레신문 1면에서 보도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저거는 중화면에 있는 쪽이고요. 1면은 준비가 안 됐나요? 일면 여기 있네. 네. 과잉제재 표적심의 선방이 152일에 폭주. 그러니까 선거방송 심의위원회 그게 152일 활동을 지금 접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10일 날 이 사람들의 임기가 끝났습니다. 네.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래서 남은 여러 가지 근데 민원 들어온 걸 다 심의하지도 못했고 남은 민원은 그냥 방심에 던져버리고 이 선거방송 심의는 끝났어요. 그러니까 선거 기간 중에 특별하게 구성해서 선거방송 보도와 관련해서 심의하는 게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그렇죠. 그러니까 신문을 하는 데는 선거방송 보도 심의위원회인가? 그렇죠? 명칭이? 뭐 이름을 모르겠는데 따로 이제 신문과 방송이 분리되어 있는데 방송은 이렇게 하고 선거가 이제 끝났으니까 자기 역할 끝하고 이제 털고 원래 일상적으로 심의하는 데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니까 그쪽으로 넘겨버리고 이제 해산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동안의 제재 건수를 살펴봤더니 김건희 여사 관련된 게 압도적으로 많더라. 그렇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여기서 이제 백선기 위원장이 지난 9일 날 마지막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22대 선방위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결정해 왔다. 네. 그랬는데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대? 네. 한겨레가 분석을 해보니까 명확하게 이전의 선방위와 핵심적으로 다른 게 뭐냐? 과잉제재, 표적심의, 월권심의더라.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이 기사에서. 예? 그래서 이 기사가 앞선 선방위들 이전 선거에서 구성된 선방위들보다도 특별하게 더 많은 수치의 법정 제재를 남발을 했고 그리고 그것도 특정 방송사나 어떤 이제 프로그램에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문제들을 지적을 한 거고 이것에 대해서 전문가 심영석 경희사이버대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과거 네. 심의 사례는 일종의 판례처럼 작용하는 건데 이번 선방위는 그 판례를 준용하지 않은 거다. 이런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 결국 과거부터 축적되어 온 어떤 방송을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제재할 거냐에 대한 어떤 그런 기준이 이번 선방위에선 완전히 허물어졌다라는 게 일면 기사의 내용입니다. 지금 조한명 기사도 같이 이제 그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분석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과거 선거방송 심의위원회 여기에서 법정 제재 이번에 법정 제재한 거 보니까 30건이라는 거잖아요. 30건인데 과거 그 선거 이게 처음으로 97년도에 선방위 제도가 시행이 됐고
2008년에 방통위가 출범하면서 지금과 같은 모양을 갖췄는데 법정 제재 30건은 2008년 이후 치러진 12번의 전국 단위 선거가 가운데 가장 많은 수치라고 합니다. 앞서 11번의 선거에서 평균 6.27개의 법정 제재가 나왔는데 그 무려 5배의 법정 제재를 좀 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법정 제재를 남발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제재 대상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더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선방위 제재는 두 가지 표적에 집중이 됐다고 합니다. 첫째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정부 여당에 불리하거나 비판적인 시사보도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법정 제재 30건 가운데 28건, 93%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야? 그냥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비판하는 거나 정부 여당 비판하면은 그냥 법정 제재 올려가지고 막 제재를 때려버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표적이 MBC다. 이 MBC를 한겨레 문화방송 이렇게 써주는데 네. 문화방송은 이번 선방위에서 가장 많은 안건 26건이 심의됐고 가장 많은 법정 제재 17건을 받았다. 문제없음이 단 한 건에 그쳤고 최고 중징계인 관계자 징계 14건 중에 10건이 문화방송에 집중이 됐다. 관계자 징계는 이건 거의 한 건 정도 선방위 활동하면 한두 건 정도 내릴까 말까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선방위 체제가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프로그램이나 언론에 집중된 것은 과거 선방위와 다른 점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예? 문재인 정권 시절인 20대 대선 때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가장 많은 법정 제재를 받았고 근데 그것도 3건 중 2건이었어요. 박근혜 정권 시절인 20대 총선 때는 TV조선이 가장 많은 법정 제재 19건 중에 6건을 받았다라는 건데 근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 최초로 선방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지난달 18일 회의 중에 원인 제공은 문화방송이 한 것이다.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해서 편파 보도를 하니 민원이 이렇게 많이 들어온 거 아니냐. 즉 문제가 있으니 민원이 들어왔고 민원이 접수됐으니 심의했다라는 논리를 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 종합면 기사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하단에 있는 기사를 다시 한번 저희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저기 있죠. 강경 보수가 장악한 선방위 위원회 구성 단계부터 편파죠. 저 우측 상단의 그래프도 사실 지금 한 말씀이 맞아요. 그래프로 네. 나온 거예요. 저 좌측에 있는 그래프는 밑에만 새빨갛고 길잖아요. 네. 저기 그 위에는 역대 총선 지선에서 대선에서의 선방위의 제재를 법정 제재 건수고. 그렇죠. 제재 건수를 낸 건데 빨갈수록 중징계였습니다. 그러니까는 맨 밑에 있는 게 지금 선방인데 네. 시뻘겋잖아요. 반 이상이. 그러니까 다른 선거는 빨간 게 뭐 건수도 적을 뿐더러 빨간 게 조금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지금 이번 이제 총선 때는 거의 한 3분의 2 정도가 지금 빨간색이잖아. 그렇죠. 저렇게 했고 그다음에 그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전체 방송사별 법정 제재 횟수인데 맨 위에 있는 게 MBC입니다. MBC만 타겟 삼아가지고 네. 했다는 거 아니에요? MBC가 절대적이었다라는 게 그래프 그려보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대통령 영부인이 명품백 받은 거를 평범한 가정주부가 받은 걸 가지고 시비 삼았다고 그렇게 선방위 위원이 막 얘기를 했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자격 미달 아니야? 그리고 이런 편파적인 결정 누가 했느냐? 강경보수가 장악한 선방인데 위원회 구성 단계부터가 편파적이었다. 그러니까 선방위 그 구성을 하는 추천 단체 선정을 선방위가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방심위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거야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류일인 방심위원장이 지난해 11월 방송사 추천권을 종합편성 채널 TV조선에 시민단체 추천권을 이게 뭐예요? 이 공언련이라는 약자를 쓰고 있는데 공정언론 국민연대. 그렇죠. 공정언론 국민연대. 공정언론 국민연대에 의뢰했다고 합니다. 이게 모두 처음 있는 일인데요. 왜냐하면 TV조선이 심의 대상이잖아. 그렇죠. 심의 대상인데다가 당신 보도 심의할 사람 우리한테 추천해줘요. 이렇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이렇게 구성하는 위원회가 있어 세상에.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후 유일임 위원장은 전체회에서 야권 소수 위원 반대 속에 명단을 확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선방위 구성 자체가 이게 9명인데 구성 자체가 여당이 편파적일 수밖에 없게 구성이 돼 있다는 거잖아요. 원래 공직선거법상 국회 교섭단체, 중앙선관위, 방송사, 방송학계, 대한변협,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이렇게 위원 추천권을 갖게 돼 있는데 지금 백성기 위원장이 유일인 방송통신위원장의 박사 논문 지도교수라고 하는데요. 이 방심위원장 추천권을 받았다고 합니다. 최초로 위원은 국민의힘 권재용 위원은 공정언론 국민연대, 손영기 위원은 TV조선, 김문환 위원은 방송기자클럽,
추천으로 선방위에 위촉이 됐다고 합니다. 이러고 나니까 선방위에서 여권이 평에 기울어져도 너무 기울어져 버렸으니까 그냥 때리고 싶은 대로 막 법정 제재 때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언론 노조가 이 5명을 업무 방해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 기사가. 근데 뭐 수사는 하려나 모르겠다. 제대로 그러게 고발하면. 말입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국정을 윤 대통령은 참 그렇더만 언론을 장악할 방법은 알고 있다며. 근데 안 한다며. 그렇잖아요.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 것 같은데. 언론을 장악해가지고 우리도 이제 이 유튜브에 진출하고 이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또? 아니, 그러니까 유일임이나 백성기 이런 사람들이 이런 위원장 자리 꿰차고 앉아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대통령이 그 사람을 시킨 거잖아요. 언론을 장악을 안 했는데 김성환 평론가님은 왜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을 안 합니까? 왜? 목이 안 좋아서. 목이 안 좋아서. 언론이 장악이 안 됐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네. 지금? 그럼 이런 대통령을 좀 균형을 좀 잡아주고 견인해야 될 국민의힘. 새로운 이제 지도부를 구성해야 되는 단계잖아요. 뜨거운 맛을 봤기 때문에 지난 총선에서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뜨거운 맛을 보면은 이제는 대통령이 올바르지 않은 길을 가면은 들이받기도 하고 그렇지. 쓴소리도 하고 또 야, 대통령은 도저히, 임기 네, 끝나면 땡이지만 국민의힘은 안 그렇거든. 그렇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은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가자 이렇게 결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비대위를 구성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가 봐요. 그러니까 봅시다. 조선일보 모면 한번 보여주세요. 여당 사무총장 성일종, 정책위 의장 정점식, 친윤 전진 배치. 사진 좋아요? 네, 사진 보세요. 네. 야, 정진석 아니 정진석 정진석 비서실장이- 비서실장이 이렇게 황우여부터 뭐야 한덕수, 그다음에 네. 추경호, 야 이렇게 야 가자 그러는데 한덕수 총리의 공손한 저 포즈 보십시오. 아니 그럼 뭐야 지금 비서실장이 총리 위네. 야, 이 끝내줍니다. 이. 조선일보 분위기. 야 저 사진 진짜 잘 분위기를 드러내는 걸 넣어놨다 정말. 네. 이건 굳이 우리가 기사 내용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정점식 의원은 윤 대통령 검찰 사단이라고 불렸던 인물이잖아요. 대통령하고 굉장히 가까운 인물로 알려져 있고요. 근데 이 명단을 알려줘야죠. 예. 향우여 비대위원장이 지명직 비대위원회 유상범, 전주혜, 엄태영 의원과 김용태 22대 총선 당선자를 지명을 했고 당연직 비대위원인 정책위 의장의 정정식 의원이 내정이 됐다. 그래서 당연직 비대위원인 추경호 원내대표를 포함을 하면 황우여 비대위가 7인 체제로 구성이 되는데 결국은 이 다 친윤이다. 그리고 당 조직과 예산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에도 친윤 성향인 성일조 의원이 임명이 됐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김용태 당선인은 약간 애매하니까 빼더라도 김용태 당선인은 뭐 젊은 축에 속하고 약간 비운 색채가 있고 뭐 그 뭐야 천하용인에 그렇죠. 들어갔다 떨어져 나간 사람이니까. 친윤 일색이 됐는데 어? 근데 당내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 애초에는 비주류가 참여할 거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외 몫의 비대위원으로 지금 전주혜 의원이 들어간 거거든요. 네. 전주 의원에도 그거잖아. 다 연판장. 나경원 출마하지 그렇죠. 말라고 연판장에 올렸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원래는 원외목 비대위원회 지금 3040 험지 출마자 모임 첫 목회가 구성이 돼 있잖아요. 첫 목회가 있는데 거기 출신이 들어가지 않을까. 뭔가 그래 혁신의 느낌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친윤이고 하여튼 지금까지 친윤의 역할만 해온 사람인 전주혜 의원이 여기에 딱 들어갔다. 그러면 경향신문 보여주실래요? 그럼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찐윤색이 이렇게 강해지면 전대 룰 이거 바꿀 수 있을까? 그런 걸 경향신문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지금 일종의 뭐랄까 검사 출신 그리고 판사 출신 이런 거잖아요. 법조계 과잉인 상태가 됐고 친윤색채가 굉장히 강한 이런 전 지도부가 구성이 됐다고 하는 건데 그런데 지금 100% 여론조사로 그러니까 100% 당원 조사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경선 룰을 이전으로 최소한 돌리자. 그러니까 지난해 3.8 전당대회 앞두고 당원 투표 70, 여론조사 30인 거를 당원 100으로 바꾼 거니까 최소한 그 이전으로 7대 3으로 돌려놔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정도까지 가야 민심이 반영돼 있는 당대표를 뽑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결국 이거 멀어져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유상범 의원이라든지 유상범 의원도 검사 출신이잖아.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또 의견이 당원 100%가 맞다라고 평소에 주장하고 지금도 주장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바뀌겠느냐? 바꿀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그 경향신문 아래쪽 지면 아래에 있는 기사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유승민, 한동훈이 지지층 중심으로 전대 출마 군물대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왜 이렇게 이걸 당원 100%를 포기를 못할까? 그렇지. 예를 들면 나경원 당선인도 8대2 정도는 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왜 지금 이렇게 포기를 못하는 상태로 갈까? 대통령이 싫어하는 사람이 지금 그렇지. 당권 도전을 할 것 같아서. 과거 이준석처럼 그렇게 나올까봐 그렇죠. 걱정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지금 좀 경향신문 기사는 보시면요, 5년 만에 유승민 전 의원이 지지자들하고 만나는 모임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토크 콘서트를 했대요.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은 어디 뭐 양재 도서관에 출마를 했다네. 목격이 됐다. 목격이 됐는데 네. 이렇게 경향신문은 유승민 의원하고 한동훈, 더군다나 유승민을 한동훈에 앞세워서, 물론 이제 그 가나다 순으로 했겠지만 앞세워서 두 사람의 인물을 동시에 주목을 했잖아요. 기사 가치가 유승민 전 의원은 본격적으로 한 그렇죠. 거지. 공개적인 행사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목격된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공개적으로 한 개 사진 기사 가치가 앞서죠. 그러네. 그러니까 유승민을 앞세워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조선일보 오면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기사를 썼는가. 저렇게 했어. 유승민이 없어. 슬슬 움직이는 한동훈, 도서관 시민들 사인해주고 함께 사진도. 이 기사예요. 조선일보는 거의 이제 뭐 유승민 전 의원은 보이지도 않지 뭐. 하든지 말든지 그건 변수도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맞지. 이 기사에 보면은 정치권에서 한 전 위원장의 당대표 출마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되면서 팬클럽 위드 훈이 회원 수는 최근 5만 7천여 명으로 늘었다. 정치권에서는 한 전 위원장의 움직임을 차기 당대표 경선 출마 가능성과 연관지어 주목하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은 당대표 출마 문제와 관련해 가까운 측근들에게도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 전 위원장이 총선 이후 국민의힘 등 형 여권의 진로에 대해 고민이 깊은 것으로 안다. 공개 발언하지 않지만 당내 상황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한다. 다양한 얘기들을 듣고 있는 것으로 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온다. 한동훈 위원장이 뭐 무슨 선거운동할 때 신었던 신발까지 신고 나타났다면서요. 뭐 근데 책도 이게 사진 보니까 조선일보 거기엔 사진 크게 안 들어가서 잘 안 보이셨을 것 같기도 한데 도서관에서 굉장히 편안하게 하고 그 위에 올려놓은 책들도 되게 흥미롭더라고. 책들도 굉장히 다양한 책이더라고. 김성환 평론가님이 약간 좋아할 것 같은 책들 많이 보더라고요. 내가 뭘 좋아하는데. SF 소설 이런 거를 봤다고 거기 나오던데. SF 소설을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안 좋아하지. 그러니까요. 네. 비트코인도 좋아해. 투자는 안 해. 그러니까 소설을 주로 봤더라고요. 근데 소설은 왜 집에서 칼세이곤 책도 봤는데 칼세이곤 소설은 집에서 보면 되지 않나? 나는 참 칼세이곤 책을 왜 또 여기다가 뭐 꺼내놓고 칼세이곤 책도 꺼내놓고 뭐 비트코인도 꺼내놓고 뭐 젊은 층이 보라는 거야 뭐야? 이러니 불안한 거예요 대통령실이.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지 보수층에서 최근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대안이 아닐까 하는 흐름이 있는 와중에 최근에 무슨 비선 논란 이런 게 또 있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이재명 대표하고 뭔가 협의를 하는 것처럼 보수층에는 비춰져 버렸고 네. 그런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또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문제 없다고 했지만 평소에 욕을 하고 다닌다라고 동아일보가 기사를 썼잖아요. 그럼 그게 종합적으로 보면 이게 뭐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지지층 입장에서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당대회에 더 나가라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게 불안한지 조선일보의 오늘 보도를 보면은 지금 정무수석이 됐기 때문에 밑에 비서관도 바꾼다는 거 아닙니까? 정무 1비서관이 이용 의원이 유력하대요. 맞아요. 그리고 정무 2비서관 김장수 전 행정관, 정무 3비서관 김명현 전 의원인데 다 낙선자들이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당에 대한 그립을 훨씬 더 강화하겠다는 거 아니냐라는 것으로 읽혀지고 그러면 앞서 비대위 친윤 이거 대통령실도 이용 의원이 정무비서관으로 간다 등등등 다 종합하면 대통령은 변하지 않고 당에 대한 그립을 더 강하게 잡겠다. 네. 한동훈한테도 절대 양보 못하는 당 잡고 가는 거다. 그러면 나경원은 어부질이네. 과연 그렇게 될지 어떨지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나경원도 배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예 찐윤 후보로 누굴 내세울 가능성도 있겠네. 근데 한동훈을 막기 위해서는 누구라도 나와 손잡을 수 있어 분위기로 계속 가면은 가능성이 상당하겠죠.
저희가 좀 뒤에 준비되어 있는 게 또 라인 사태와 관련되어 있는 말씀도 좀 드리려고 했는데요. 지금 이제 뒤에 시간이 이렇게 길지는 않아서 라인 사태 문제를 좀 건너뛰고 지금 우리가 말씀 전해드렸잖아요. 최상병과 관련한 소식 그리고 김건희 명품백과 관련해서 검찰 움직임이나 수사 어떻게 할 건지 또 그걸 수사하기도 전에 언론은 어떻게 그동안에 옥죄어 왔는지까지 전해드렸는데요. 그러면 결론은 여당 움직임도 역시 말씀드렸지만 윤 대통령은 안 변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동아일보가 사설에서 사설 제목, 동아일보 사설 제목 혹시 받았으면 보여주실래요? 사설 제목이 윤 취임 2년 긍정평가 역대 최저 하던 대로 쭉은 안 된다. 이렇게 사설을 쓰고 있어요. 오죽하면 동아일보가 또 이렇게 사설을 쓰겠어요. 이게 지금 한국갤럽이 여론조사 했더니 지난주 여론조사 결과가 한 주 건너뛰고 나온 게 긍정평가 24, 부정평가 68이에요. 2주 전 긍정평가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긍정평가 24는 제6공화국 이래 역대 대통령의 취임 2주년 지지도 중에서 가장 낮다. 부정평가 이유는 경제, 민생, 물가, 소통 미흡, 독단적, 일방적 순이었다. 이러면서 사설이 글이 이렇게 쭉 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런 역대 최저 지지도 속에 집권 3년 차를 받게 된 윤 대통령이 민생과 소통 행보를 강화해서 반전을 꾀할 거라고 하지만 지금 당장 국회에서 대치정국이 예고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비타협적 태도가 거기에 대해서 또 일조하고 있는 게 사실 아니냐 이런 점들이 지적을 하고 있고 예. 그러면 거대 야당이 어쨌든 국회 권력을 쥐고 있으면 남은 3년의 국정 추진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국민 지지를 획득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총선 패배 원인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새로운 면모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다. 근데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별다른 변화 없이 그간의 국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일부 스타일과 이미지만 바꾸면 된다고 믿는 듯 하다라고 이 사설에서 지적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 1년 9개월 만에 열린 기자회견 역시 아무것도 바뀌는 것 없이 그간 하던 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수준이었다. 앞으로 민생과 소통 강화를 내세워 민생 토론회를 재개하겠다지만 대통령이 주도하는 토론이 어떤 공감을 끌어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진정성 없는 신용만의 변화로는 국민의 마음을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설이. 지금 동아일보 논설실장이 쓴 칼럼도 있는데요. 김여사 특검과 최상병 특검 중 하나만 받으라면 이게 칼럼의 제목인데요. VIP 경로설에 대해서 기자회견 때 윤 대통령이 동문서답하고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도 지적하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눈에 띄어서 굳이 이걸 좀 전해드리려고 했던 거는 어찌됐든 최상병 특검 안 받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른 신문들도 사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오늘 다른 칼럼에서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중앙일보 이하경 칼럼, 조선일보 강경희 칼럼 이런 데에서도 전부 다 한결같이 김건희 여사 문제 그리고 최상병 특검 문제 이거 털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뒤에다 말을 안 붙여. 초조해져가지고 지금. 아니 뒤에 이제 출연진들이 와서 계셔가지고 우리 착한 김민하 평론가가 어차피 뒤에 여기 또 계속 나오는 거죠? 글쎄요, 두고 봐야죠. 네. 뭐야? 자기 멋대로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는 거야? 아니 그렇게 될지는 이제 두고 봐야죠. 과연 그렇게 되는 거냐는. 오늘은 일단 나오는 거잖아요. 두고 봐야죠. 네. 될 때까지 된 게 아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코너 끝나고 난 다음에 뒷코너 얘기할 때 지금 이제 칼럼 얘기도 우리가 했잖아요. 마무리 못 지은 것까지 김민하 평론가가 같이 좀 마무리를 줘주시면 어떨까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야, 마음이 떠난 것 같다? 아니 마음이 떠나다니요. 아니 네,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조금 얘기를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좀 말씀드릴까 해요. 저희가 윤 대통령이 바뀔까 안 바뀔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안 바뀌는 거 가지고 자꾸 말한다고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의 마무리는 한겨레 신문 곽정수 선임 기자가 쓴 칼럼으로 제목을 보여드리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윤 정부는 국정 기조가 있기는 한 건가? 없으니까 바뀌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바뀌지? 그러니까 애초에 국정 기조가 없는 거 아니냐. 네. 뭘 그치? 바뀌겠습니까? 근데 없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곽정수 선임 기자가 이렇게 써놨어요. 칼럼에 윤 정부는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주로 얘기를 했는데요. 앞으로도 정책 기조가 바뀔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경제를 너무 모르는 무식, 자신이 경제를 모른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무지, 자신이 잘 모르면서도 국민 여론이나 주위 참모들의 말에 귀를 닫는 무시 등 최악의 산무 정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고 있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바뀌라고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네요. 우리가 그러면은 아니지. 네. 아니 또 구체적으로 이 칼럼 내용 소개해드리면은 더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게 시간이 없어가지고 길지 지금. 않아서 네. 갈수록 풍랑이 거세지는데 언제까지 무면허 선장이 키를 쥐는 상황을 지켜봐야 하나. 선장을 믿을 수 없다고 승객이 배를 버리고 바다로 뛰어들 수는 없지 않은가. 이게 무슨 의미인지 곰곰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스콕스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을 계속 먹고 있는데요.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좀 더 이렇게 수다스럽게 잘 재밌게 하고 싶은데 제 뜻대로 몸이 안 따라줘서 불편함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구독자분들의 넓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한테 홍보도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성환, 김민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현실한 홍보를. 정치권색. 예.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